오늘은 자본론이 설명할게요. 자본론이 세 권으로 이루어져요. 세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1권은 생산과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에서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2권은 이 생산된 상품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그러니까 상품의 순환과.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상품이든지 맨 처음에는 화폐였고 화폐가 투자가 되었고 자본으로 변하죠.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품을 다시 돈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죠. 이런 유통 과정이 어떤 식으로 벌어져요? 3권은 순환 과정과 순환 과정이 합이 하나의 경제적인 과정인데 이것이 왜 결국은 공황입니다. 왜 공황? 이 세 개를 크게 세 개. 그러니까 보통 자본주의에서 제일 자본론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1권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권의 책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그러시게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1권이 솔직히 어렵다고도 하는데 읽기는 제일 편한 책이에요. 2, 3권으로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데 1권은 상대적으로 2, 3권보다 쉬워요. 이 순환 과정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막스의 자본론에서 가장 결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를 갖다 보통 설명할 때 1권은 막스가 살았을 때 나왔고 2, 3권은 막스가 죽고 나서 편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앵겔스가 편집을 하는데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책을 쓸 때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노트에다 펜대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썼어. 쭉쭉 긋고 아니면 여기서 뒤에 가면 보충합니다. 쭉 써가지고 또 오래 붙여놓고 그런 그 수고라고 그러죠. 수고. 손으로 써놓고 그 수고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편집을 해내는 작업이에요. 그건 글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막수가 엄청난 악필이요. 그리고 한번 독일어를 막 쓴다 그래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앵겔스가 해놓은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내가 뭐를 하겠다고 쫙 전개를 해나가요. 그러다가 안 해. 막수가. 그러니까 종결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막 그 경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왁구가 안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를 연구를 해갖고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해.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 같은 사람이 자본 축적론, 자본의 축적에서 그러는 거예요. 막스가 이런 건 안 했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스를 옹호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책에 있다고. 그래서 1권을 보면 1권의 맨 첫 부분이 상품란이에요. 상품. 상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론 1권의 자본론 전체죠. 그러니까 1권의 첫 구절은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의 군집체이다. 상품 더미이다. 그래서 상품 더미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상품을 분석하는 걸로 시작한다. 이게 자본론 첫 마디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경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 중국 가게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이게 이제 완전 내 거죠. 이건 나한테는 재화예요. 나한테 유용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 상점에 놓여 있으면 상품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막스가 분석한 게 상품인 거예요. 상품. 그리고 막스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신문도 잡지도 그리고 뭐 테레비 연극 이런 것도 하나의 상품이죠. 서비스 상품. 거기다가 이제 마르크스가 주목한 거는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노동력을 팔아야 되니까.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산자 계급이죠.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을 때 내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지. 내가 화폐를 얻어갖고 화폐를 갖고 상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중에서 자기 노동력을 판 사람은 노동자예요. 팔지 못하는 사람은 실업자예요. 근데 이제 파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계급이 나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자본주의를 먹고 살죠. 그래서 상품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은 아까 되겠지만 남을 위한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내가 재화공이야. 역시 신발을 만들어. 이 물건을 내가 시장에 내놨을 때 누군가가 교환 과정에서 그걸 취해야만 내가 돈을 받아갖고 다른 빵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자본시장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건, 남한테 유용한 물건을 일단 교환을 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상품 경제. 돈이 없으면 죽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요새는 이동조차 불가능하죠.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인간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동력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품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처음 50, 60년대 막 자본주의 처음 시작되고 막 이럴 때 어때요? 대부분 농촌 경제는 어땠어요? 반 정도 시장에 의존했겠죠? 반 정도. 왜? 대부분 자급자족이었거든요. 이런 농촌 경제가 점점 자급자족 경제, 자연 경제라고 그러는데 이 자급자족 경제가 점점 파괴되면서 자본주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상품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어때요? 고추를 갖다 심어도 일정한 부분은 팔려고 싶죠. 그래서 파는 데는 막 비료도 치고 약도 치고 자기도 먹고 그냥 안 치고 먹고 이러죠. 하여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시장 갖다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5일장, 3일장 해가지고. 왜? 내가 자급자족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추를 팔고 거기서 필요한 옷 같은 데 사갖고 집으로 온 거죠. 그 전에는 더 했죠. 집에서 길쌈까지 해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죠. 목화 심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품 사회로 통합되면서 그런 게 자연 경제가 자꾸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시골은 어때요 지금?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을이 되버렸죠. 나. 왜? 냉장고, 세탁기, 던지 다 집에 있고. 그러니까 점점 화폐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화폐 경제로 변해가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할수록 상품화되는 그 정도가 점점 좀 심화돼요. 뭐 우리 지금 물도 사 먹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은 공기 있죠. 공기도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드무니까 깨끗한 공기도 희소하게 된 거예요. 상품성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상품화돼가는 과정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모든 상품은 상품의 이중성이라 그러는데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이거는 너무너무 필요해. 근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거는 사용 가치는 갖고 있을 때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것 중에 이제 공기예요, 공기. 공기는 어때요? 사람들 없으면 안 되죠. 무진장한 거예요. 사용 가치는 최고 높죠. 물하고 공기가 제일 높죠.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교환할 생각을 안 해요. 무진장.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어때요? 사용 가치는 별론데 굉장히 드물어. 그런 거는 어때요? 교환 가치가 굉장히 높아. 골동품 같은 것들이죠. 다 다른 거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품 교환 형태가 처음에는 지금은 분명히 자본주의사에서는 화폐를 4개로 교환이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교환됐겠어요? 물물 교환됐어요. 물물. 그래서 처음에 물물 교환을 하면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바꿔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2개 있을 때는 편했어. 장화하고 빵 2개 다. 응? 장화 만드는데 훨씬 어려우니까. 빵 2개 내요. 바꿀 수 있어. 근데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됐어. 그럼 기준을 뭘로 둬야 되는지 어렵죠? 나 닭 2마리 갖고 나왔는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돼지다리 하나인지 돼지다리 둘인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막 한쪽에 엄청난 상품군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막 상품, 지금 우리나라 세상에 하면 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많은데 처음으로 어떤 상품인가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야. 상대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요게 화폐인 거예요. 처음에 화폐는 그래서 조개 껍데기도 화폐가 됐고, 동물의 가죽. 응? 그러니까 저거는 동물 가죽 2개야. 저 고기는. 응? 동물 가죽 2개를 주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저 쌀 한 가마니는 동물 가죽 반 개야. 응? 동물 가죽을 기준으로, 아니면 소금, 특히 소금 같은 거죠. 소금은 인간에게 필수적이었죠. 특히 내륙 지방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중했죠.
그렇지만 소금 같은 걸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소금 장수 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소금 시골에 메고 와가지고 소금 아주 쌀하고 바꿔가고 그 쌀을 갖다가 또 팔고 이래갖고 또 이윤을 남기고. 그러니까 문물 교환 형태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좀 더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상품이 툭 튀어나와. 그 이제 기준, 그게 화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기원을 보면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뭐가 화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복잡해졌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봐요. 내가 모피 2개에 쌀 1가마니야. 모피 10장 살려면, 아니, 쌀 2가마니 살려면 모피를 4장을 들고 가야 돼. 그 다음에 10장을 들고 가야 돼. 운반하는 것도 힘들고, 응? 그 가죽의 질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종류가 다른 거야. 가죽을 잘 말리면 좋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나눌 수 있고, 무게도 잴 수 있고, 하는 뭐, 금속이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야. 금속. 그러니까 쇳덩어리라든지, 쇠가, 지금 우리가 쇠를 흔히 보지만 옛날에는 쇠가 무지하게 귀했겠죠. 철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도 철기 시대인데 초기에는 철의 생산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당근지도. 그 쇠덩어리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쇠덩어리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죠. 그런데 또 한쪽 면에는 쇠덩어리는 똑같이 나눠가지고 무게를 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쇠덩어리가 이제 금속화폐라는 거죠. 쇠나 청동이나 주석, 뭐 청동이 주석하고 구리하고 합친 건가? 하여간 청동, 또 뭐야.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금속들이 화폐를 대신하기 시작.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 근데 그 정도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더 복잡해졌어. 더 많아지고.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그래. 쇳덩어리 가지고 가려고 그래. 500원짜리. 500원짜리 쇳덩어리죠. 가지고 가려고 그래. 무거워서 못 들고 가죠. 이거 뭐를 만들었겠어? 지폐가 생겼어. 지폐가 세상에 처음 나타난 거는 옛날에 송나라 알죠? 송나라가 여기 원나라한테 쫓겨나나? 원나라한테 쫓겨나가지고 원나라가 중국을 다 통일을 못 시키고 남송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남송이 지금 광동 지방, 중국의 남부 지방. 거기서 엄청난 문화가 융성하고 경제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 갖고 걔들은 은을 썼거든요. 청나라는 그러니까 그 중국은 경제가 컸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통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본위제였거든요. 은을 갖다 표시하는 지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거죠. 프랑이라든지 파운드 이게 다 무게거든요. 무게지거든요. 그 무게에 맞는 지폐를 갖다 만들어갖고 그냥 같이 교환되게.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달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금은 1파운드면 금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죠. 종이는 1파운드라고 써있어. 어때요? 1파운드의 가치가 없죠. 전혀 없죠. 우리나라 지금 10,000원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동전 만들 때 어떤 게 돈이 더 들어갈까? 당연히 500원짜리. 어떤 모순인지 아시겠죠? 어떤 모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는 화폐가 자꾸 변천을 하는 거예요, 변천.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하나로 막, 세계 시장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화폐가 대장 화폐가 되면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래서 그런 화폐 부분에 가면은 이 화폐의 기능들을 막 얘기해요. 매개체, 교환 수단, 가치 저장 수단. 세계 화폐로서도 기능하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의 권력을 잡는 나라가 초강국이 되는 거예요. 100불 찍는데 1불도 안 되는데 찍어 세계의 불을 다 쓸어갈 수가 있어. 미국 애들이 지금도 이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별짓다. 군사력 엄청나게 증가한 시기로. 뭐 시조 후세인이 그 생화학무기 없는 게 결국 밝혀졌죠. 미국 CIA에서 걔들 공격할 때 생화학무기로 공격했잖아요. 응? 결국 없었죠, 생화학무기. 아무 데서 발견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후세인이 석유를 갖다 수출하면서 계속 유로로 받았어요. 엄청난 위기를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달러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세계 지하자원, 뭐 우리 보통 원료들 있죠. 원료가 거래될 때는 무조건 달러로 하나 되거든요. 그걸 갑자기 그걸 쓴 거죠. 유한을 쓴 거죠. 아니 유로로 쓴 거죠. 지금 중국도 그래서 유한으로 잘 결제를 못 해요. 미국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정말 원자재 수입을 갖다가 유한으로 주기 시작했다. 심각해집니다. 미국은 심각해져요. 아무튼 화폐는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서 화폐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여기 이제 상품 경제하고 이제 화폐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것만 상품이 아니라 이제 노동력도 상품이거든요. 노동력도 팔려야 되는 거예요. 팔려야 돼. 그러니까 노동력에서 이제 노동력 똑같이 두 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 대학에 왜 들어가요? 학생들이? 내 사용 가치를 높이려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교환이 돼요. 뭐 노동력이라는 것도 똑같은 다른 물질적인 대상처럼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를 동시에 가져.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팔려야 되는 거야. 팔려야 돼. 팔려야 돼.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열심히 장화를 만들어 갖고 내 아주 나의 그냥 전문 나의 특별한 노동의 결과죠. 가지고 나가서 언제나 누가 교환해서 가정에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나 그냥 뻥 치고 그냥 빵 치고 그냥 올 수도 있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력이 상품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마르크스 경제학의 시장, 노동시장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의 덤이고 상품의 덤위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있어야 되고 보통 우리가 무산자계급은 내 노동력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 사용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재능도 학습지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내 사용가치를 높이려고 어릴 때부터 진짜 노력을 하는 거죠. 자본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노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노동력은 보통 상품이랑 틀려요. 생명체죠. 생명체. 달라요,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재생산이 돼야 돼요. 이 상품은 깨지면 끝나요. 그냥 버리면 돼. 노동력은 지쳤어. 그럼 자고 먹고 해가지고 다시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력이 풍부할 때는 자본가들이 그냥 놔둬요. 남아도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영국 노동자의 18세기인가 19세기에 19세기죠. 19세기, 18세기. 아니, 고집네요. 평균 수명이 31살이에요. 31살 되면 거의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왜? 열 몇 살에 팔려와서, 8, 9에 팔려와고, 그냥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죽으라고 일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갖다가 풍부할 때는 마음대로 써버리고, 모자랄 때는 또 엄청나게 영리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재생산시켜요. 그게 1840년대 초반에 도입된 공장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제 중공업이 시작된 거예요. 중공업은 남자의 근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애들이? 남자들도 똑같이 14시간, 18시간 일했거든. 근데 이 남자들이 집에 갔다 그냥, 여자들도 똑같이 일했습니까? 누가 밥을 해주고, 이런 게 없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하루에 10시간으로 제한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한을 되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면 일찍 일하고 들어가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애들은 쉴 수 있고 미래의 노동자 있잖아요. 미래의 노동력을 키우고 힘들어갖고 오는 남편을 갖다가 부양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가사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자본주의에서 중요해요. 어떤 노동이에요? 가사노동.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도 뭐 몇 년 동안 혼자 하고 살지만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무슨 노동이에요? 또 애 키우고 무슨 노동이에요? 가사일 전반이 자본주의에서 핵심적인 노동이 하나요. 그런데 그게 미지불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죠. 지불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사노동이라는 게 그 가사 도우미가 와서 일하면은 그 GMP 들어가요. 근데 주부가 일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일한다니까. 굉장히 뭔가 뭐예요? 거기서 애들이 자녀들이 가족에서 성장을 하죠. 미래의 노동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친 노동자를 갖다가 리프레싱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노동인데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 자본가들이 그걸 다 돈을 내야 돼요. 원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쓰는 노동력을 키워주는 데인데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쟁 속에서도 그래요. 가사 노동에 대해서 지불해요. 너희들이 써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자본가들은 철저하게 그런 게 있어요. 노동력이 풍부할 때, 모자랄 때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알려줄게요.
처음 자본주의 초기에 영국에서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면 누가 와요? 몰락한 농부라든지 아니면 수공업자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봉건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멀고 어떤 사람은 가까울 수 있죠. 그때 노동자들이 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걸어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어때요? 저는 뭐 2시간 있다고, 저는 3시간 있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정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이 시간에 점심 먹고 와라. 그 모레가 어때요? 못 오죠. 시집을 파업이라. 영국에서. 자기들 가치관이 그래서 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니까 파업에 2명이 교수형을 나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든 게 그럼 도시락 싸와라. 그래서 점심시간에 막 도시락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규모가 많아지니까 식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식당에서 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주니까 사내 식당을 만든 거죠. 사내 식당을 만든. 왜 그런가 하면은 일이 힘들어질수록 먹여야 되거든. 먹여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건설 노동자들도 5시 되면 막걸리 한번 주잖아요. 술 끼워서 더 해라 이러고. 그게 이뻐서 주는 게 아니거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까지만 해도 완전 자동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맥주 이렇게 하면 6개 들고 가죠? 왜 6개인가 하면은 이게 8시간 노동제를 할 때 너무 힘든 거야. 컴퓨터 매트에서. 힘드니까 1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맥주 한 번. 그러면 딱 6개 하거든. 이게 한 묶는 거예요. 묶고. 그때는 맥주를 먹겠어요. 지금은 이제 술이 완전히 생산 과정에서 갖고 들어가는 게 없지만 그때는 먹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내식당에서 또 밥을 주는데 유재현 동지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 너는 돼지고기 요리야. 굶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카페 데이. 여러 가지 종류로 골라 먹게 하고 또 자기가 골라 먹게 하고. 자본가들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노동자를 죽여서는 안 돼요.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력이 풍부할 때는 귀찮죠. 남아도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죠. 자꾸 발달할수록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잖아요.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남아돌다가도 새로운 산업이 막 이렇게 이익가 흡수되고 그랬는데, 노동자 이익가 흡수되고 그랬는데, IT 산업이 발달하고부터는 IT 산업 자체가 흡수하는 노동력보다 공장에서 내쫓는 노동력이 훨씬 더 많아져요. 숫자로. 그러면서 생산량은 훨씬 엄청나게 급속하게 증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비하고 생산에 왁구가 안 맞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안 맞은 걸 해외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제 어때요? 다 자본주의화 돼 있죠? 왜 문제가 자꾸 심각해져요? 점차 심각해져. 생산하면 팔려야 되는데 팔 데가 없죠. 생산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공장들이 조업률을 낮추거나 노동자를 해고시키거나 또 이제 악의 이게 나쁜 게 계속 재생산되죠. 판매가 안 되니까 노동자를 해고시키거든. 그것도 누가 사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쳇바퀴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첫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본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걸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은 막스가 워낙 글을 어렵게 쓴 데다가 번역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이 상품사에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1장 끝에 가면 막스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그래서 화폐에 대한 무신성이 되는 거예요. 상품을 사야 되니까 돈 없이는 못 사니까 생명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최소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뭐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은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꾀를 많이 부린 거죠. 뭔가 하면은 여기 재능동지도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본이 노동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누르기에는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노동자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이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거나 노동자들 사이를 갈라놔버려요. 갈라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조건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분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올려주고 그리고 별로 안 좋으면 몇 명 해고시키고 정리해고시키고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아니라 뭐죠? 계약 해지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 자체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일본에서는 80년대 초반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몇 년 전부터 그걸 경고를 했는데 애들이 그럼 말을 안 들어요. 뭔가 일로 하면 일로 나가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번에 통과된 거 있죠.
음서제도, 현대판 음서제도. 그 일본에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동차사에서 정규직 아버지가 은퇴할 때 비정규직 아들을 갖다 정규직 올려놓는 거. 이 기아차하고 현대차에서 지금 통과돼갖고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노 갈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어때요? 나는 일하면 월급 얼마 받는데 아들은 저기서 일하고 가장 어려운 일만 하죠. 그러니까 정규직 올려주고 그러니까 자본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 다 그 임금 올려줘. 결국은 나이마다 하면 어때요? 옛날에 그 대우 캐리어 사건 아세요? 그런 거. 정규직이 막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비정규직 하니까 정규직 쳐버리는 거야. 야, 우리 지금 에어컨 생산해야 되는데 니들이 종은 막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그때는 좀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할 때라도 다 알거든요, 그런 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갈라쳐버리는 거야. 갈라쳐버리는 거야. 근데 정규직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회사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 임금 늘지 또 안 좋으면 얘들 계약해줘야 돼. 일자리가 안 좋은 거지. 그게 이제 넘어갔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레닌 같은 게 또 귀족 노동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일부 남동 상층 노동자들 있죠. 그 자본이 포섭해버리죠. 너희들은 말만 잘 들으면 임금 계속 올라가고 니들이 요구 조건 해준다. 뭐 데려다 술도 먹고. 한국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럼 막 뿌듯하고 이제 막 안정적이죠. 근데 그게 인간의 자본주의는 기본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과연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의식이냐는 거. 이걸 보통 노동자 계급의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의식이라고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막상 말을 무지하게 쓰거든요. 베부스트 자인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어 그때로 해결하면. 그러니까 아르바이터 클라스의 배부 노동자 계급의 시각이라면 노동자 계급으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야. 내 상태가 어떤 건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는 노동자이기 전에 인간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유기체죠. 물 3시간만 그러니까 한여름에 물 3시간만 안 먹어서 물밖에 안 찼죠. 산에 올라가 어디가 목마르는 거. 왜? 뇌에서는 물만 찾는 거예요. 그냥 유기체니까 물을 안 먹으면 너 곧 죽는다. 물 먹어라. 그럼 배가 밥을 만큼 먹었어.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들죠. 뇌에서 소화가 시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려면 위에 3분의 1만 채우고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럼 이 굉장히 능률이 올라요. 아플 때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힘들게 하니까. 인간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의 첫 번째 목적은 내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야 되고 이틀만 옛날 고문이 안 재우는 거잖아요. 형사놈들을 계속 바꾸면서 막 계속 질문하고 이러고 뭐 안 재우는 자 얘네 자고 먹고 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성적 욕망 이런 거는 뭐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성이라는 거 있죠. 내가 지금은 밥을 먹었지만 쌀이 없어. 그건 아니죠.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 감정입니다. 그걸 갖다 맨 먼저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 속에서도 보면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때요? 의식 아니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우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다른 어떤 그 단체나 정치단체나 이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많이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엇갈리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런 어떤 소집단들은 노동조합을 갖다가 등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먹고 사는 직업이지 그 사람들은. 무슨 잘 들어야 돼요. 직업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엄청나게 하나의 사회를 갖다가 만약에 그렇게 구성한다 그러면 거기서 싸우지 있지 않아요?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지배에서 자본의 노동을 지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 활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사무실에서 똑같아요. 사무실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조직 형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보통 옛날에 수직적 형태였죠. 사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고 그래서 맨 밑에 난 말단은 회사가 우리 부서에서 뭐 큰일이 벌어졌어. 나는 뭐 그냥 이사한테 욕먹으면 돼. 옷 벗는 건 이사야.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어요. 위에 딱 사장이 있고 타워가 있고 팀별로 다 만들어요. 팀별로. 그리고 팀이 5개다 그러면 이제 회의할 때 그런 거예요. 사장이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말에는 한 팀 없애야 될 것 같아. 어떤지 모르지. 인간의 경쟁 시장. 그것도 노노 갈때 똑같이 벌어져. 왜? 우리 지금 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팀이 잘못한 거야. 우리 팀이 실적이 아니라 우리 팀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우리 팀 중에서 누구? 너 왜 이렇게 게을러? 회의가. 집중적인 포화가 시작돼. 그런 어떤 감정까지 노동력을 갖다 높이는데 이용을 해요. 감정력.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감정을 생산력을 높이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은 실질적으로 노노 갈등이나 노동자 사이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반목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아주 쉽게 주사라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해온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제 노동자를 갖다 포섭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건 물질적인 포섭인데, 물질적인 포섭도 굉장히 이중적으로 일어나요. 물질적인 포섭도 자본의 효율성에 맞춰서 일어나요. 맞춰서.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한일합선, 우리나라에도 역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해 갖고, 노동에 의해 갖고 자본주의가 성장을 했죠. 근데 한일합선이나 이런 때 어땠었어요? 사내 기숙사 줬잖아요. 8명, 10명씩 사강 갔다. 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내, 회사 안에 집이 있잖아요. 통장에 가서 치고 싶죠. 밥 먹으러 다 같이 가고 군대처럼. 같이 가서 일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또 가장 여성이 노동력을 상실할 때는 임신이거든요. 임신으로부터 완전히 통제되었죠. 완전히 통제되었죠.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한일 여시 이런 거 만들어 공부를 시키고 아예 박하고의 모든 관련을 끊어버려요. 사육당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시골 와서 먹고 살 거 없는 애들은 너무 아버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내가 그걸 갖고 시골에 보내고 우리 오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그래가지고 사장의 아버지인 거예요. 어린애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애들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 이런 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막 공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경빈지구나 이런 데서 그런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제를 써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의식보다는 욕망이나 감정이 더 지배하는 거야.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렇죠. 아버지가 회사에서 기분 나빠서 집에 와요. 당장 때려치고 싶죠. 사장 쌍욕하고. 근데 가족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자본주의 상품정도. 상품. 그래서 라디칼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혁명을 위해서 가족을 해체를 얘기해요. 가족을 없애라. 가족이 해체돼야지. 각자 알아가지고 정말 그 새로운 사회로 막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라이가 그러는 건데, 라이가 가족을 해체라고 그러고. 가족의 형태, 지금의 가족의 형태를 해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 해체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내 가족에서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 먹이 살려야 돼. 무서운 거죠. 무서운 논리죠. 자본주의가 옥죄는 거예요. 옥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운동이라는 게 참 어느 한 투쟁자, 사업자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나 먹을 거 계속 달라고 싸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다 먹을 거 달라고 싸우는 거. 거기 가서 막 우리 조직은 무슨 혁명 조직이고 막 나눠놓고 막 또 막 빼고 막 회원들 해갖고 이제 자기들 먹고 살려고 막 5만 원,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죠. 진정으로 가서 이제 연대하는 게 아니죠. 원래 그런 연대라는 것은 있잖아요. 외부에서 하는 건 연대가 아니에요. 지금 기종전자 이렇게 해서 가셨죠. 그게 연대예요. 연대라는 것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갖다가 아직도 정말 그게 연대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에 원주민들 많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거기에 막 뜻있는 백인들, 막 영국, 미국에서 막 도와주려고 들어와요. 근데 거기 원주민 운동을 앞장서서 하던 한 여성분이 그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당신들이 연대하러 온 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진실된 연대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 삶이, 응? 당신 여기 온 사람들의 삶이 내 삶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기 머물고 안 그러면 돌아가라. 그게 연대야. 실제로 그게 연대. 각자 떨어져서 싸우면 각자 죽기 때문에 같이 뭉쳐야 되는 게 연대. 그럼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원래 의미는 연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싸워주는 게 있죠. 싸워주는 게.
프랭카드도 들어주고 아무 대가 없이. 그거는 이제 순수한 의미의 연대죠. 순수한 의미의 이제 말하자면 도움을 주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노학연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노동자와 학생하고 무슨 연대를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는 거, 과일병 해가지고 던지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금호동 있죠. 금호동 그 재개발 사업에. 저희도 대학교 4학년 때 거기 막 이제 할머니 전화해갖고 새벽에 들이닥치잖아요. 그래도 막 택시 타고 가요. 막 가가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싸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경들 싹 빠지고 그런 거 못 보셨죠? 그 철검이나 용역 깡패들. 가죽장갑 딱 치고 자전거 체인 넣고 팍팍 치고 들어와요. 그럼 학생들은 2, 3분 만에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있느냐? 할머니들이 저 엄마 아버지는 전부 다 새벽에 일 나가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할머니들 애 안고 들어 눕는 거예요. 자기 집 부시려고 그러니까 물도죠. 학생들은 거기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그냥 가슴 속으로 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 집을 부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죠 그게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너무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먹고 사는 방식이 노동자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각기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파편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속도 상하고.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버는데 용돈 벌려고 학습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관심 없거든. 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하나의 커다란 틀로 묶어가지고 막 나눠요. 안 왔어. 비민주적이네요. 절대 못 이기죠. 자본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계속 노조 내에서는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잘못해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이 장사가 아니지만 이 간ting이를 떼어놓고 이 순간적인 감동을 억제시켜야 돼. 계속. 그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본의 논리에 그냥 기만. 자본은 그걸 철저하게 해요. 노동자들을 갖다가 경제적 여러 가지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감정을 격화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부딪히고. 시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기 저기 울산 쪽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투쟁이 계속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추석 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위화감 한다고 뭐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을 택배로 보내준다며. 옛날에는 퇴근할 때 한쪽은 비누세장, 한쪽은 갈비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휴게실도 달라. 그리고 나는 현대중공업에서 쟤들 정규직 애들은 뭐 일할 때 나는 하루 종일 배에 매달려갖고 막 그 페인트 몇 마씩 차고 이거만 그리고 있어. 스프레이 차고. 그래도 전부 기형이에요. 왜? 이거만 차고 이쪽은 스프레이나 이렇게 뿌리고 있으니까. 한참 해봐요. 전부 다 뭐예요? 밖에서 하면 안에서 계속 용접해야 되니까 거기는 뭐 끼고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되게 난청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거의 의사들이 얘기하면 의사들이 보기엔 불구들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앞에 현대중공업 같은 데 앞에 술집 가면 우리 정신이 없어요. 여름 가면 난청이잖아요. 텔레비전 있는 대로 틀어놔요. 안 들리니까 아줌마리 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요. 아줌마도 안 들리니까 있는 힘을 다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외부에 가서 거기 좀 강연하고 술 한잔 먹잖아요.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은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걔들부터 날려버리고 얼마나 좋은 완축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다양한 민주노총 저거 뭐 노동자 의식 뭐 하나다 뭐 날마다 뭐 이런 어떤 싸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어떻게 노동운동으로 하나의 유토피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전선이 나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도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싸움은 힘들어요. 왜 그런가면 조직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군데로 다 퍼져 있잖아요. 다 퍼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싸움은 집중적인 싸움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150만 원 갖고 살았어. 근데 잘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80만 원 밖에 못 받아. 근데 80만 원 가지고 살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150만 원대 투쟁을 시작했어요. 한 2달 됐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달 동안 일하느라고 데모하느라고 돈도 없어. 응? 옛날에 뭐 그 KT 같은 사람들 알죠? 돌아가면서 운전기사 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뭐 채권도 팔고 그리고 나중에 이기면 돌려주겠다. 채권도 여러 가지 싫어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상품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런 과정이 계속 벌어져.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2달, 3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만 해도 하고 일을 해야 돼. 특히 가족이 있어. 그런 건 하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조들은 앞으로 다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조합 내에도 투쟁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놔. 자기 스스로. 한 달에 10,000원씩만 적립해놔도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그건 로또치로 놔두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한 주식 투자하지 말고 주식 따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지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기적금 이렇게 놔둬가지고 왜 걸치는 돈이 있으니까 정기적금을 들 수 있잖아. 그래서 계속 쌓아가야 돼. 돈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아무것도 못해. 거기 투쟁할 때는 안 먹어요?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사 자본론 일권의 상품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에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는 상품의 군집체이다. 노동력도 상품이다. 너희들 팔아야 된다. 팔려야만이 내가 돈을 얻어갖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죠. 상품 사갖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본주의의 모든 사람들은 상품하고 화폐에 대한 무신성이 있다. 그런 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거기서는 화폐 부분 이런 거 나오면 막 계산하면 어려워돼요. 근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상품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서로 막 맞바꾸고 다니는 비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기준되는 물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화폐. 이게 지금은 화폐가 이제 지폐, 전자까지 바뀌어있죠. 그게 화폐. 굉장히 허구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물건 안 팔리니까 못 가져요. 카드 한 달 후에 너희도 갚아라. 지금 사람들 2달까지 연기실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이 팔리는 물건은 몇 조예요. 그런 식으로 연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카드가 빚이에요. 근데 모르더라고 사람들. 카드는 빚이에요, 빚.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쉽지 일단. 빚을 내게 해갖고 이자 받아 먹으면서 물건을 팔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자본주의 이건 맨 첫 부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부분의 얘기고,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잉여 농산물, 잉여 상품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여러분들 노동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데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한 물건을 더 짧게 만들수록 더 이득이 크죠. 옛날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다다다닥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막 한 시간에 몇 개씩 나오겠죠. 노동 시간을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들이 나한테 10시간의 노동을 시켰어요. 10시간. 여기 10시간. 그러면은 8시간. 이만큼은 내가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는 필수 노동 시간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내가 받은 임금이. 그렇지만 노동자를 내가 받은 임금만 주고 자본가가 나를 고용 안 하죠. 잉여 노동 시간. 이건 자본가를 위한. 잉여. 자본가예요. 근데 자본가는 항상 뭐예요? 이 부분을 늘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늘려버리는 12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밤일하는 거 있죠. 지금도 있죠. 밤일하고 야근시키고. 응? 근데 또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늘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늘리는 방법은 필수 노동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뭐예요? 기술을 도입하는 거죠. 기술을 도입하거나 막 조직을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거나. 수출을 이게 다 커지죠. 이거는 이제 보통 막 쓰는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이다. 이 2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2가지로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은 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잉여 노동 시간하고 상대적 잉여 노동 시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때는 2개 다 하죠. 신기술 막 들어오고 또 노동 시간도 급속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안 그러면 죽어 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론 1권의 중간 부분부터 쭉 시작이 돼요. 그래서 노동 시간, 일, 뭐 임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렵게 보면 어려운데 지금 1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품론 쉽죠.
저는 굉장히 쉬워요, 쉽게 하면. 굉장히 쉽게. 그 막 들고 읽어대면서 막 하면, 뭐, 이거 시식적으로 저도 자본론 이렇게 들고 읽으면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권을 딱 띄면은 이제 마르크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무슨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론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시 설명을 해주면 편하게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요. 돈, 화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돈을 갖다 자본으로 바꿔야 되죠. 자본은 두 가지가 종류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막 공장, 토지, 원료 이런 것들 있죠. 보통 불변자본. 불변자본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노동력을 통해갖고 이 불변자본은 뭐겠어요? 벌써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죽은 노동. 있고 우리가 또 기계 가서 인간이 일을 하죠. 그걸 가변자본이죠. 이게 노동력. 이게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통해 갖고 이 자본은 결국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상품이죠. 상품이 형태로 띄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투입되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만들면 결국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여기에서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죠. 무조건. 그래야지 자본가들이 경제를 가져요. 그럼 이 상품이 어때요? 다시 화폐로 바뀌어야 되죠. 그냥 그 상품을 가지고 또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 화폐가 다시 자본으로 변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회전시켜야 돼요. 자본주의.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계속 확대재 생산이 돼요. 점점 많이 생산돼요.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맨 처음 부분은 이 부분을 그린 거예요. 아까 자본은 1번, 이 부분. 2권은 요거. 어떤 식으로 됐어요. 3권은 이 전체 과정이 왜 자꾸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시키면서 봉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두 개의 상품 두 개가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막 다루는 게 자본론 1권이에요. 앞에 이제 상품란은 상품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상품 경제고 노동력도 상품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의 욕망,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서라도 이제 상품을 소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간에 막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화폐 탄생하고 뭐 이렇게 교환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계산하면 바보예요. 뒤로 가면 이제 결국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인간은 화폐하고 상품에 대한 무시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자본론 맨 첫 부분이에요. 뭐 별로 안 어렵죠? 뭐 그만하죠 뭐. 네.